저 중국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러. 제가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있을 때 들린 비명 소리였습니다. 순식간에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칭화대학교 역사학과 조교라는 엘리트 신분으로는 상상도 못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야,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저는 중국어로 소리쳤지만 이미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외이민, 28살의 칭화대 역사학과 조교입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죠. 베이징대와 함께 중국의 하버드라 불리는 칭화대에서 일한다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학기 동아시아 비교 문화론 수강 신청이 10분 만에 마감됐어요. 제가 조교로 있는 리 교수님의 연구실. 평소라면 중국 고대사 수업이 인기였는데 요즘은 한국 관련 수업만 개설하면 순식간에 마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렇게 대단한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 오후 대학원 세미나 시간. 명나라 복식사를 발표해야 할 왕멍 학생이 뜬금없이 PPT에 한국 사극 장면을 띄웠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 드라마 철인왕후의 궁중 의상입니다. 명나라 복식과 비교해보면 잠깐. 저는 손을 들어 발표를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명나라 복식을 한국 드라마와 비교하겠다는 겁니까? 네. 한국이 중국 문화를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재해석?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재해석이 아니라 표절이죠. 한국 문화의 90%는 중국에서 베낀 겁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 조교님, 그건 좀 과한 표현 아닌가요? 류샤오원이라는 여학생이 반박했습니다. 한국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잖아요. K-파프이나 K-드라마는 완전히 그들만의 것이고 K-파프?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문화입니까? 서양 음악 베끼고 중국 시장에 팔아먹으려고 중국어 버전 만드는 게 그럼 BTS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것도 베낀 거예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동양인 구경하려고 상 준 거죠. 교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학생들 대부분이 제 의견에 반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장 조교님은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왕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으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장 조교, 이번에 한국 성균관대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하게 됐네. 자네가 한국에 가서 자료 조사를 좀 해주게. 교수님,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한국의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야. 우리 연구에 꼭 필요하네. 하지만 자네가 늘 한국 문화를 비판하던데 좋은 기회 아닌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교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아, 가서 한국의 실체를 폭로해주겠어. 출장 신청서를 쓰면서 일부러 서울이 아닌 대전을 선택했습니다. 왜 대전이죠? 행정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거기 국가기록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서울보다 작은 도시에서 한국의 후진성을 찾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한국 비판 자료를 열심히 수집했습니다. 한국은 역사 왜곡을 일삼는다. 김치도 원래 중국 파오차이다. 한글도 중국 문자를 참고해 만들었다. 태권도는 중국 무술의 아류다. 완벽한 논리로 무장한 저는 의기양양하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굴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국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입국 심사관이 유창한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다고. 학술 조사입니다. 칭화대학교시군요. 좋은 학교죠.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뭔가 주도권을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공항에서 대전행 기차표를 사려고 매표소에 갔습니다. 대전까지 KTX 표 주세요. 저는 일부러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곧 태블릿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표를 발권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직원은 서툰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중국인한테 아부하는 건가? KTX를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았는데 옆에 한국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중국 사람인가 봐.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쉿, 손가락질하면 안 돼. 엄마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크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나야. 한국 왔어. 별거 없더라. 공항도 베이징보다 작고. 그때 아이 아빠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대전 가시나요? 저희도 대전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왜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무시하고 싶은데 친절하게 나오니 더 짜증이 났습니다. KTX 안에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국인 할머니가 앉았는데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 드실래요? 할머니가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고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돌아앉았습니다. 순간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왜 거절하는 것도 죄야? 대전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호텔. 어느 호텔이요? 큰 호텔. 기사는 당황했습니다. 대전에 큰 호텔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짜증스럽게 호텔 예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 여기군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또 환영이라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은 처음이세요? 좋은 곳 많아요. 유성 온천도 유명하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기사는 못 알아들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 대화를 멈췄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는 8,500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일부러 5만원권을 냈습니다. 잔돈이 너무 큰데. 잠시만요. 기사가 잔돈을 찾았습니다. 빨리 좀 해요. 저는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기사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거스름돈을 줬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외이민 고객님. 예약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중국어 하는 직원 없어요?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역 앱으로 도와드릴게요. 큰 호텔이면서 중국어 서비스도 없다니. 직원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단점을 찾아야지.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첫 번째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왜 중국 음식이 없죠? 저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투숙객이 많을 텐데 배려가 없네요. 죄송합니다만 한국 음식도 드셔보시면. 필요 없어요. 이게 한국의 서비스 수준입니까?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중국인 투숙객이 다가왔습니다. 아, 중국 분이시군요. 여기 중국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상 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죠. 김치찌개 정말 맛있던데요? 뭐라고요? 김치찌개가 맛있다고요? 네, 저는 한국 온 지 일주일 됐는데 음식이 다 맛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드셔보세요. 당신 정말 중국인 맞아요? 그 중국인은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식도 제대로 못 먹고 나온 저는 첫 목적지인 국가기록원으로 향했습니다. 명목상의 출장 목적지였죠.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중국어로 조선왕조실록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하자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역시 중국어도 못하는군. 하지만 직원은 곧 태블릿을 꺼내 번역하더니 연구자 열람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열람실에 들어가니 첨단 시설에 놀랐습니다. 디지털화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었고 보존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이건
중국 기록원보다 좋은데? 아니다. 겉모습만 그럴 거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가로 나갔습니다. 일부러 허름해 보이는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문제를 찾을 수 있겠지.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메뉴판은 당연히 한글뿐이었습니다. 중국어 메뉴 없어요? 저는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했지만 곧 손짓발짓으로 소고기, 돼지고기를 설명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이가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도와주려는데 왜 화를 내세요? 또 젊은이가 기분 나빠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나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젊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앉았습니다. 결국 아무거나 시켰는데 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상한 음식을.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화가 나서 제대로 못 먹고 급하게 순대국밥을 먹은 게 탈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았지만 한글 표지판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학생이 저기 모퉁이 돌면 공중화장실 있어요 라고 알려줬지만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배는 점점 아파오고 참다 못한 저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는 급할 때 이렇게도 하니까. 주변을 살피고 골목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던 아주머니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으악, 변태야. 경찰 불러.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뭐야, 길에서 똥 싸고 있어. 중국인인가 봐.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스마트폰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저는 중국어로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오고 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고스란히 바닥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한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나는 중국 칭화대학교 조교다. 칭화대든 뭐든 한국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길에서 볼일을 봤어요. 목격자들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는 여권을 보여주며 나는 중국 최고 대학의 조교다.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중국어로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번역 앱을 켜고 한국에서는 누구든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면 처벌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입니다. 화장실이 어딨는지 몰라서 바로 저기 50m 앞에 있습니다. 경찰이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면 더 큰 처벌 받습니다. 50만 원? 터무니없다. 항의하실 거면 서해 가서 정식 조사 받으시겠습니까?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칭화대 조교래요. 엘리트가 왜 저래? 중국인들은 다 저런가? 야,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돼. 저는 결국 벌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십 명이 그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분노가 수치심을 덮었습니다. 다 한국이 불친절해서야. 중국어 안내도 없고 저녁에 기분 전환을 하러 대전의 번화가인 둔산동으로 나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거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울 흉내 내느라 무리했군. 어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는 영어로 주문했습니다. 네, 사이즈는요? 저는 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알바생이 컵 크기를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저는 계속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영어도 못해요? 저는 중국어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톨 사이즈 원하시나요? 라고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그럼 중국 가서 드세요. 옆자리 손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진상 부리지 말고 그냥 주문하세요. 내가 진상이라고요?
난 칭화대 조교예요. 그게 뭔데요? 칭화대 나왔으면 예의는 안 배웠어요? 카페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지적한 것뿐인데 결국 저는 커피도 못 마시고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전의 대표 관광지인 엑스포 공원에 갔습니다. 1993년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별거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잘 정비된 공원과 과학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비탑이라는 상징물이 우뚝 서 있었는데 이것도 다 중국 따라 한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한 가족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아, 네. 좋은 구경하세요. 왜 다들 이렇게 친절한 척을 하는 거지? 공원을 걷다가 분수대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가 꽤 볼만했지만 중국 분수가 더 크고 화려한데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의 한 아주머니가 그래요? 중국도 좋겠네요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더 짜증이 났습니다.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과학관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시물 작동이 안 돼요. 저는 안내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직원이 와서 확인했습니다. 아, 이건 버튼을 누르셔야. 설명도 없이 어떻게 알아요? 중국어 설명이라도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영어 설명은 있는데. 영어? 중국인이 영어를 왜 알아야 해요? 옆에서 구경하던 중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아저씨, 영어는 국제 공용어잖아요. 뭐, 아저씨? 나는 아직 20대야. 20대가 왜 그렇게 옹졸해요? 저는 열이 확 올랐습니다. 옹졸하다고? 너희들이 뭘 알아? 적어도 아저씨보다는 매너는 알아요. 학생들은 웃으며 가버렸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후에는 대전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 갔습니다. 여기서는 단점을 찾을 수 있겠지. 시장은 예상외로 깨끗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위생모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바닥도 청결했습니다. 어느 떡집 앞에서 저는 일부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못 알아듣자 저는 아니, 장사하면서 중국어도 못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한테 소리 질러요? 중국 관광객한테 중국어 서비스도 못하면서 장사를 하나요?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 중국인 돈은 받으면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아까 화장실 사건 그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건가? 제가 누군지 아세요? 칭화대학교. 알아요, 알아. 길에서 볼일 본 칭화대 조교. 시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 와이파이가 이렇게 느려요? 저는 프런트에 항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호텔은 와이파이가 빵빵한데 그때 로비에 있던 서양인 투숙객이 다가왔습니다. Excuse me, 더 와이파이 워크스 퍼펙틀리 파인. Maybe check your device. 내 기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THERES no need to yell at the staff. THEYRE trying to help.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서양인은 한숨을 쉬며 This is why. Some people have negative impressions of Chinese tourists,라고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양인마저. 다음 날은 주말이라 대전의 유명한 성심당 빵집에 갔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저는 당당히 새치기를 했습니다. 줄 서셔야죠. 뒤에 있던 사람이 제지했습니다. 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면 줄 안 서도 돼요? 중국에서는. 여기는 한국이에요. 줄 뒤로 가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계속 사고 치고 다니네. SNS에 올라온 사람 맞지? 맞아. 화장실 사건. 저는 굴욕감에 떨며 줄 맨 뒤로 갔습니다. 30분을 기다려 겨우 빵을 샀는데 이게 뭐가 유명해요? 중국 빵이 훨씬 맛있는데. 계산대 직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러세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빵집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맛있네. 속으로는 인정했지만
절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노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네. 그러게. 근데 대부분은 예의 바른데 가끔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인 걸 알았습니다. 오후에는 대전 시립미술관에 갔습니다. 마침 한중 현대미술 교류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가자 중국 작품과 한국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작품이 훨씬 수준 높네.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옆에 있던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역사도 깊고 기법도 뛰어나고. 그런데 왜 한국 작가들이 국제 비엔날레에서 상을 더 많이 받죠? 그건 서양인들이 편견이 있어서. 편견은 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미술도 훌륭하지만 한국 현대 미술도 독자적인 가치가 있어요. 왜 꼭 우열을 가리려 하세요? 당연히 우열이 있죠. 5천년 역사와 그 5천년 타령. 지겹네요. 주변 관람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미술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손님, 이미 여러 번 경고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나한테 이미 여러 번 경고했다고. 소문이 다 퍼진 건가? 전시장을 나와 창밖을 보니 대전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가식이야.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 미술관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유성 온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성 온천 좋아요. 특히 족욕 체험이. 조용히 운전만 하세요. 기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기다리다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님 같은 분들 때문에 다른 중국인들도 피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 아내도 중국인이에요. 대전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가끔 손님 같은 분들이 사고 치면 다 같이 욕먹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성 온천에 도착해서 족욕탕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족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자리 없네. 저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자리 앉으세요. 한 커플이 일어나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는데 괜찮아요. 또 친절. 저는 불편했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족욕을 하며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전이 살기 좋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와. 맞아. 우리 회사에도 중국인 엔지니어 많은데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 또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족욕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나? 괜찮으세요?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뿌리쳤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잠시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직원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찬물을 마시니 좀 나아졌습니다. 병원 가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왜 계속 친절한 걸까?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중국 SNS에 제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추태 부리는 칭화대 조교 중국인의 수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칭화대에.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장 조교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자네 영상이 도는데 교수님 그게 당장 조용히 하고 돌아와. 학교 이미지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원래 일정보다 일찍 베이징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볼 곳이 있었습니다. 대전역 근처의 은흥정이 문화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거리 공연, 예쁜 카페들, 독특한 가게들. 한 버스킹 팀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중국 노래도 해봐요. 저는 또 소리쳤습니다. 공연자들은 당황했지만 죄송해요. 중국 노래는 준비 안 했어요 라고 정중히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연하면서 중국 노래도 못해? 관객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아저씨, 또 시작이네요. 또, 아저씨 유명하신 거 모르세요? 대전 진상 중국인으로 이미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적발된 영상.
시장에서 소란 피운 영상, 카페에서 싸운 영상,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찍혔어?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안 찍히는 게 있나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추태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저씨, 칭화대 조교 맞아요? 학교에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건 무서워졌습니다. 학교에 알려지면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후진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진적인 건 저였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장외이민 손님, 좋은 여행 되셨나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한국의 단점이 아니라 내 편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구나.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학교로 불려갔습니다. 장조교 설명해보게. 컴퓨터 화면에는 제 영상들이 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칭화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네. 당분간 근신하게. 연구실을 나오며 만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게 정말 자네였어? 어떻게 그런 짓을? 중국인 이미지를.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오만함이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진짜 변화의 시작. 대전은 아름다운 도시였다. 사람들은 친절했다. 내가 무례하게 굴 때도 끝까지 예의를 지켰다. 누가 진짜 문명인이었을까?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길거리에 볼일을 본나? 아니면 끝까지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그들? 부끄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문화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다들 제 영상을 봤을 테니까요. 교수님, 그럼 한국 문화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가 한국 문화에 관심 갖는 건 단순히 유행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알아요.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의견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대전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대전을 방문했던 중국인 장외이민입니다. 제 무례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시장 골목에서의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례하게 행동한 점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아름답고 친절한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저의 편견과 오만함이 문제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대전을 방문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외이민 올림.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전시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장외이민님께 사과 글 잘 읽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입니다. 대전은 언제나 열려있는 도시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진짜로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학술 교류가 아닌 진짜 여행으로. 그리고 가방 안에는 작은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대전역에 다시 섰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대전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택시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대국의 국민은 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대전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지금 저는 여전히 칭화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빈 마음으로 보세요.
채워진 컵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대전에서의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내 인생 최악의 일주일이자 최고의 교훈을 준 일주일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샘브라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 따라 우주 만물을 꿰뚫는 가장 위대한 나라, 우리 중국의 기계를 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원래 제 가문은 대대로 나무 막대를 활용해 온갖 수를 잡아내던 기회를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도 이런 막대기 계산법에 관심이 없고 스마트 기기나 전자계산기에만 의존하니 저희 가문의 전통 예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이 막대기 계산법을 보여주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수학 서커스를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지요. 저는 이 공연단을 이끌고 중국 전역을 돌며 막대기 하나로 우주를 잰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홍보했습니다. 공연이 조금은 독특했으니 그럭저럭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서 근근히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공연단은 한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당치도 않게 한국에서 저희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한 겁니다. 저는 처음엔 기분이 묘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따위가 왜 우리 중국의 전통 계산 기계에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지요.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지만 한국이야 늘 우리 중국을 흠모하고 모든 문화를 베끼고 심지어는 우리 말을 몰래 카피해갔던 자들 아닌가. 그들이 또 무슨 속셈이 있을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공연단 운영 자금이 마땅찮았던 저는 이 기회에 한국에서 짭짤한 출연료를 받으면서 우리 중국의 우수함도 과시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공연 장소는 한국의 한 대학교 부설 박물관의 강당이었습니다. 첫날 무대에 서기 전 저는 내심 꽤나 우쭐해했습니다. 기껏해야 몇 자루 막대기 놀림조차 제대로 이해 못해 한국인들이 그저 구경만 하고 감탄하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의 수학 수준 따위를 깔아뭉개주며 우리의 전통이 얼마나 우월한지 통렬히 보여주리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공연장에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낯선 시선들이 저를 훑어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첫 장면부터 중국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도사처럼 긴 소매를 휘날리며 목무이라 부르는 막대기를 꺼냈습니다. 보아라. 우리 중화 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막대기 계산법은 그 어떤 서양의 도구보다도 월등한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외치며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빠르게 시연했지요. 조명도 번쩍거리고 음악도 잔잔히 깔렸습니다. 한국 관중들이 오오라, 이 신기한 계산법은 뭐지? 하는 표정을 지을 줄 알았는데 웬걸 다들 조금은 시큰둥한 얼굴로 지켜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제가 무언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본 시연이니까 좀 더 복잡하고 화려한 계산 묘기를 보여주면 분명 박수갈채를 받으리라. 저는 바로 여러 자릿수를 재빠르게 곱하고 나누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264의 3을 곱하는 과정을 빠르게 막대기를 옮겨가며 눈앞에서 펼쳐 보였지요.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으로 막대기를 놓아가면 결과 791을 단숨에 구할 수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공연장 곳곳에서 희미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간단하지만 기묘한 방식에 한국인들이 놀라는구나 하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들려온 탄성 속에 묘하게도 이거 옛날에 세종 때도 했던 그 막대기 계산 아니야? 같은 수근거림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종? 무슨 세종? 설마 한국의 어떤 왕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뭔가를 전부 중국에서 배워갔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개발했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다더니 이제는 막대기 계산법조차 한국에서 발달시켰다고 떠벌리려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한 뒤 관중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거나 혹은 생각보다 과장되지 않은 박수를 치며 돌아가더군요. 저는 어딘가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보여줬는데 왜들 고개를 갸웃거리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공연단원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 기술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괜히 박물관에서 막대기를 전시해 놓은 건 아니겠지? 저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괜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관객을 더 크게 놀라게 할 수 있도록 극도로 복잡한 문제를 막대기로 푸는 과정을 시연하자고. 다음 날 저는 무대에서 전날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율을 고려해가며 곱셈과 나눗셈을 혼합하고 여기에 음수와 양수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조차 이 막대기 계산법을 이해하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과연 너희 한국인들이 이 과정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오만한 생각으로 잠옷 기고만장하게 시연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복잡한 수를 막대기로 굴려 보여주었고 최종 결과값도 정확히 일치함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더 큰 박수와 탄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객석 어디선가 노신사로 보이는 분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한국말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미 음수 양수를 구분하고 원주율도 가까운 근사값을 구했으며 봉채산이나 삼각형으로 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풀었다고 전해진다. 바로 막대기, 그러니까 삽목을 이용해 계산하는 전통이 조선에 존재했는데 그게 중국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우리도 쓰지 않았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선시대라고? 그들이 음수와 양수를 알고 있었단 말인가? 어이가 없었지요. 공연 후 저는 그 노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조선시대의 삽목 계산, 설마 그게 중국에서 전래된 걸 주워다 썼다는 말 아닌가?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노신사는 싱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기원은 중국에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조선은 그걸 단순히 배워 쓰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네. 세종이라는 왕이 직접 구구단과 여러 계산법을 보급하기도 했고 후대로 가면 중국 학자들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수학자를 배출했다네. 심지어 나라의 중요한 정책과 세금 제도 개선에도 이 계산법을 적극 활용했지. 저는 순간 가슴 깊은 곳부터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세종이라고 하는 한국의 왕 따위가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대체 얼마나 이해하고 발전시켰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 저는 마음속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그 노신사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정말로 수학이 귀하게 여겨졌지. 세종은 직접 계산할 정도로 열의가 있었고 구장산술이며 산학계문 같은 책도 나오고 국가 차원에서 수학을 굉장히 중시했거든. 음수와 양수를 구분해서 써온 기록까지 있었으니 자네가 막대기를 흔들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생소하게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저는 그 말을 허황된 거짓이라 치부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공연장 한쪽 부스에서 보게 된 한 영상이 저를 또다시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틀어주던 영상은 옛 조선에서 삽목을 사용하는 계산법과 세종이라는 임금의 수학 사랑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 형식이었는데 구구단을 운율에 맞춰 부르며 외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9이려 9, 9이여 18, 9삼여 27 이런 식으로 마치 노래를 부르듯 사람들에게 수학을 퍼뜨린 조선 임금이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구구단 같은 것은 일찍이 중국에서 발전시켰고 그 모든 뿌리는 우리 것인데 저들은 또 자기네 창의성인 양포장하는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상 속에서 다루는 내용이 의외로 꽤 체계적이었습니다. 음양수 계산이며 원주율 근사값, 그리고 심지어 세제곱, 육면체 부피, 심화된 기하까지 예시가 구체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더군요. 중국 고전 수학책과 연관될 만한 부분도 물론 보였지만 그들은 확실히 단순한 모방 이상을 해낸 듯했습니다. 사실 제 직업은 공연 기계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업을 이어서 어려서부터 막대기 계산법을 익히는 교육을 받았기에 저 나름대로 수학 이론에도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더더욱 참기 힘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한국 따위가 예로부터 이토록 정교한 수학 기술을 자체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말인가? 분명 무언가 큰 착오가 있을 게 틀림없어. 저는 제 스승님, 다시 말해 제 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옛 문헌들을 뒤적이며 한국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기록 중에는 역사적으로 조선이 산수를 활용해 토지를 정밀 계산하고 명나라 사신과 수학 대결을 벌여 이겼다라는 식의 소문 같은 것만 몇 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버지에게 저건 말도 안 됩니다. 허황된 기록일 뿐이지요. 하고 코웃음 쳤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실제로 확인해버린 셈이 되니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며칠 뒤 그 노신사는 저를 어떤 한국인 수학자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대학 교수나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그 자리에 끌려갔고 속으로는 그래, 보여주마. 우리 중국 고전 계산술의 진수를 봐라. 너희가 아무리 현대 수학을 자랑해봤자 그 뿌리는 전부 중국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가보니 그들은 책상 위에 저와 똑같은 형태의 삽목,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런히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희한한 것은
그들이 막대기를 중국식으로 부르지 않고 삽목이라고 하며 이를 대대로 교육받아온 흔적이 있다고 보여주는 여러 사료를 꺼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산악계몽이나 구장산술 같은 책자에서 뽑은 사례들이 잔뜩 정리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식으로 세로줄, 가로줄, 교차줄을 나눠서 음양을 구분하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료집을 들춰보며 과연 우리 중국 고서인 손자산경이나 구장산술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사고방식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로 된 문제를 내고 그 해법을 삽목으로 풀어내는 형태가 상당히 재미있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론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론 이런 형식은 난생 처음 본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전해진 거지? 하며 내심 당황했습니다. 중국이 원류이니 조선이야 어차피 따라온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들이 정말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 우리 것을 훔쳐간 거요. 우리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 수준의 수학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낱 속국에 불과했던 나라가 감히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웃으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훔쳐갔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교류가 활발하던 시절 서로 배운 것은 맞지요. 그런데 조선은 이걸 단순히 외워쓰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제도와 민생 정책에 직접 적용했어요. 세종이라는 임금이 군사를 동원할 때 인원 계산과 세금 징수율을 빠르게 산출하고 음양수를 다루어서 토지 면적을 정확히 잰 뒤 그걸 근거로 합리적 세제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역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숙종 시절 중국의 수학자 국주가 사신 자격으로 조선에 왔고 조선의 수학자 홍정화와 맞붙었는데 홍정화가 내준 문제를 중국 사신이 당장 풀지 못해 다음 날에야 겨우 답을 내놓았다는 유명한 일화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건 다 조작된 문헌에 불과하다라고 코웃음 치려 했지만 중국 측 자료에도 분명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하니 부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 것은 어쩌다 한번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 근본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변하진 않습니다. 라며 결사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웃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수학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정책에 적용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수학은 고급 학문일 뿐 아니라 민생을 개선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 세종이라는 왕은 나라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토지 측량, 세금 징수, 계산, 역법 수립 등에서 수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산학 박사를 뽑고 구구단을 외우도록 권장하며 대소신료들에게까지 수학을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담담하게 사실을 제시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놈의 세종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공연장에서 자랑했던 막대기 계산이 이미 조선에서 오래전에 일반화되어 버린 듯한 느낌. 그것도 임금이 직접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분에 전 계층에 퍼져나간 느낌. 그 사실이 괜히 제 오랜 자존심에 금이 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구구단 따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원주율이니 음양순이 하는 것도 본래부터 중국에서 연구해온 것이지요. 한국인들은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억지로 목청을 높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그것을 조선식으로 다듬고 자체적 활용 방안을 창안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세무행정과 토지 측량에 활발히 응용했는데 그게 그냥 모방으로만 가능했을까요? 또 결국 조선이 중국 수학자와도 대등하게 겨루는 사례가 나왔으니 단순 복제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끝에 슬쩍 깃든 여유가 몹시 거슬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다. 한국인들이 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수해준 정도 이상의 무언가를 했다는 게 말이 되나? 하고 계속 우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 자신이 공연으로 선보였던 막대기 계산법을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백 년 전 기록까지 꺼내 보이는 상황이 이미 이를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예전부터 쓰고 있었나? 하는 의심이 점차 서서히 사실로 바뀌는 것 같아 괴로웠지요. 저는 그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공연단 스태프들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국 역사 부풀리기를 하는 거야.
곧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될 테니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그저 원류가 중국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지내던 중 한국 측 초청 담당자가 저에게 직접 방문해 볼 만한 역사 자료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구경만 하겠다던 제게 그 담당자는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 발자취를 전시해둔 곳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또 오기로 자,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어설프게 꾸며놓았는지 확인해주지 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여러 가지 유물 복원품과 패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시계부터 물시계, 천문 관측기구, 그리고 토지, 측량에 사용되는 기구와 더불어 산모까지 전시된 코너가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세종의 수학 정책이란 제목이 걸려 있었고 구체적으로 왕이 신하들에게 수학학습을 권장했다는 내용이 씌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구체적인 일화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나 수리를 위해서나 산학은 중요한 학문이라 생각된다. 널리 산학을 익힐 방안을 강구하라. 이는 세종이 조정 대신들에게 직접 전했던 어명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런 어명이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팩트를 접하자 뱀에 꼬인 제 속내가 더욱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전시된 자료들을 보니 음양수 계산과 원주율, 근사치 언급, 세제곱 계산 등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자존심을 억누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봤자 중국 거나 마찬가지잖아. 한국이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전시실에서 공연을 관람했던 한 청중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공연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옛날에 삽목을 사용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잊혀진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쉽고 한편으로 당신 같은 공연인을 통해 그 옛 계산법의 흥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정말 멋지더군요. 칭찬인 듯 들렸지만 제 기분은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제시한 걸 굳이 새롭다기보다는 옛 기억을 되살린다고 말하잖아? 하는 배신감 비슷한 게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한국인들이 반박하지 못할 중국 우월성을 증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극도로 복잡한 방정식을 막대기로 푸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원 안에 내접한 정다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거기서 3차 방정식을 유도의 해를 구하는 식으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셋째 날, 저는 무대에 올라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계승해온 막대기 계산법으로 초고난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찌 한국이 이미 했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관객들에게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한국이 따라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시연한 뒤 저는 해를 구했습니다. 제 계산으로 나온 숫자는 정각형의 한 변을 구하고 그 면적값까지 정확히 산출하는 값이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공연 끝나고 한국 측 수학자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하길 조선 후기 수학자 이상희와 홍정화가 이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낸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걸로 역법 정비나 면적 계산에 실무적으로도 쓰였고요. 그뿐 아니라 5차 방정식 유형의 문제까지 거론한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차 방정식. 그건 서양에서도 한참 지난 뒤에야 불가해성이나 해법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어떻게 조선에서 벌써 이런 걸 논의했단 말인가? 하며 당황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사료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수학 기호가 들어오기 전부터 조선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여러 문헌을 꺼내 보였고 여러 에피소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 한국인들은 상냥하게 웃으며 이해합니다. 중국인들조차 잘 안 믿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사료들에 따르면 조선은 분명히 자국만의 독창성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중국, 인도, 아랍 등지에서 들어온 지식에 의존한 면도 많았으나 그걸 토대로 우리식으로 발전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중국이 최고라는 부분을 무조건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 아무것도 없이 중국만 바라보던 시종국이 아니었음을 알리고 싶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 달래듯 설명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저를 자극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우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원류는 어디까지나 중국일진데. 결국 저는 공연을 모두 마친 뒤 한국 측에서 마련해준 토론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여러 명의 한국 수학자와 역사학자들이 모였고 저에게 말하길 오늘 이 자리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 수학 교류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혹시 중국 쪽 기록이나 주장을 펼쳐주시고
저희는 한국 쪽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보완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China is the best라는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선진 문물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토지 측량이며 역법도 모두 중국법을 배우면서 발전해온 것이지요. 저는 한국이 세종이라는 왕을 내세워 무언가 독창적인 업적을 주장하는 것이 그냥 자국 우월주의가 아닐까 의심스럽군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 한 사람이 세종 시절의 토지 계산 사례를 조목조목 들려줬습니다. 세종 때 전국의 토지를 180만 결로 측정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수학적인 계산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 역법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여겨 중국에 사신을 보내면서 그 사신에게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시킨 뒤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종 자신이 산학이야말로 만물의 변화를 알려면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밝혔고 신하들도 모두 구구단을 달달 외우며 임금 앞에서 수학 시험을 치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골이 띵해져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임금이 직접 나서서 수학을 장려했다는 말인가. 중국 황제야 많고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수학 같은 세세한 것에 직접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을 뿐이다. 그래도 우린 언제나 세계 중심이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토론회가 계속되며 한국 측 사람들은 숙종시대의 한중 수학 대결 이야기와 함께 통일신라 시절부터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하는 국어법이 정착됐으며 석굴암 같은 건축물에도 기하학적 비율이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려 시절에는 산학 박사를 관직에 임명한 기록이 있고 서민들조차 주막 같은 곳에서 외상값을 장부가 아닌 나무 토막이나 결승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생활 속 수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그것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지. 결국은 중국이 대단한 거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박 자료가 워낙 많았고 저를 초청했던 사람들조차 대꾸를 크게 하지 않고 순순히 물론 중국의 영향도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식으로 발전한 점이 있다는 걸 무시하면 안 되지요라는 식으로 일축하니 제가 몰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모멸감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인가? 내가 왜 이 먼 한국까지 와서 공연까지 해놓고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대충 이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중국 고서 자료를 찾아보고 오겠소. 당신들이 뭔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자랑만 늘어놓는 거 아닐까? 의심스럽소. 사실 증거를 더 들이대봐야 이미 똑같은 서류와 사료가 중국 측에도 남아있다는 건 명확했지만 저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버텼습니다. 토론회장 바깥으로 나오는데 공연장 직원 중 한 명이 저를 붙잡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샘브라 선생님, 혹시 더 머무르신다면 세종대왕 연구소 견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 가면 실제로 세종이 만든 과학기구 복원품과 그 시절 계산 도구, 관련 문헌 등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화가 치미르지만 괜히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세종연구소라니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과거 역사를 치켜세우려는 짓 아니오? 하지만 그 직원은 정중하게 원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하고 자세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뭔가 반박할 거리를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아주 체계적인 전시와 자료들이 차근차근 정리돼 있었습니다. 세종이 산학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구체적으로 신하들과 나눈 대화, 지시 문서, 산학 취재 합격자 명부, 그리고 구구단을 몸소 외웠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9일여 99이여 18 93여 27과 같은 구절을 노랫말처럼 기록한 목판도 보였습니다. 제가 공연에서 시연한 건 사실상 이 구절과 거의 동일한 구조였고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자랑했던 그 계산법이 이미 조선시대 한나라의 임금이 관리들에게 권장하던 기본 수준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더 기가 막힌 건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다양한 산사들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산사, 즉 조선시대 수학자들인데 그들은 중인 계층이었음에도 국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토지 측량이나 역법 관리, 심지어는 무기 제작에 필요한 탄도 계산까지 담당했다는 문헌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읽다 보니 제 오랜 생각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중국 걸 흉내만 낸 줄 알았더니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응용해왔다니.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그 근간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파된 것 아니겠는가. 조선이란 나라가 아무리 흥했다 한들 결국 황제국인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세종이 대단하다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한국 왕일 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는 찰나 저를 안내하던 연구원 한 분이 두꺼운 문헌을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음양수를 구분해서 기하학, 대수학에 적용한 문제들, 그리고 막대기를 이용해 정적분 개념에 근접한 사고를 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컨대 원의 넓이를 다각형의 합으로 구한다든지 삼박함수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해석한다든지, 물론 현대적 의미의 미분적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적어도 그 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을 가리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건 예전에는 이런 수학적 발견은 전부 서양에서 먼저 했다가 동아시아로 전파된 거지라고만 믿어왔는데 여기서는 조선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직접적인 문헌 자료로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혼란에 빠진 저는 어찌됐든 중국이 최고다. 중국이 없었으면 조선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논리를 여전히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연구소가 전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그 논리를 제대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과 조선 수학의 우수성을 말한다고 해서 중국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동아시아에서 꽃피운 수학 문명이라는 게 결코 중국 일방의 동무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조선도 활발한 학술 활동이 있었고 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기까지 했으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이상할 건 없겠지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중국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세종이 무얼 어쩌건 간에 결국은 우리 역사가 먼저고 한국은 그저 뒤따라왔을 뿐이오. 연구원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저를 더 올가매는 듯해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공연단과 함께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더 머물다간 제 자존심만 박살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떠나기 전 혹시나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싶어 작은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를 전혀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보여준 전통 막대기 계산쇼가 정말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했던 것이라 더욱더 흥미롭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통해 동아시아 수학의 가치와 전통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놓고 중국 숭배자라고 조롱해주면 반박이라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적반하장격으로 제가 할 말이 없어지고 속이 더 터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기 전 저와 공연단을 배웅한 어떤 한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조선 수학 자료를 함께 보면서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중국 문헌과 조선 문헌을 같이 연구한다면 동아시아 전통 수학의 발전 경로를 더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뭐가 함께 연구한다는 거야. 결국 중국이 원조고 중국이 최고지. 한국이 아무리 떠벌려봤자 우린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이었고 너희는 언제나 우리를 베끼고 유네스코니 뭐니 하는 기관에 가서 중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 우기려 하지 않았냐. 절대로 너희가 우리보다 나을 리가 없어. 그렇게 씩씩거리며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생각하던 한국은 무조건 중국을 우러러보고 베끼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수학 분야에서 저 역시 중국인이니까 자부심이 있지만 한국의 조상들도 의외로 자생적 발전을 보여주며 실용성과 체계성을 모두 잡았다는 기록이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그래봤자 왕이 뭘 했겠어. 중국 황제의 발밑에도 못 미치는 하급 왕이었겠지. 다 뻔한 모방이야. 저는 계속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제 공연단원 몇몇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샘브라 선생님,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학 역사는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좀 연구를 더 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새로운 공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저는 호되게 화를 냈습니다.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우리가 그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주는 순간 중국의 위대함이 훼손될 것 아닐까
사실 공연단원들도 마음 한편으론 한국의 자료들이 꽤 인상적이었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지만 제 면전에서는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저야말로 끝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애쓸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비행기에 올라 엔진 굉음이 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한국 땅에서 세종이라는 왕이 구구단을 외우고 산사들이 토지를 재고 음양수를 풀어내며 한중 수학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그래, 다 거짓말일 거야. 자기네 역사를 부풀린 미디어 플레이일 뿐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공중에 뜬 기체 흔들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공연 일정이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가니 주변 지인들은 한국에서의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코웃음치며 한국인들이 또 허세를 부리더군. 마치 자신들이 고대부터 수학의 선진국이었다고 떠벌리는데 실은 다 우리 중국에서 받아 적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공연과 교류 이야기를 주위에 잔뜩 떠벌렸습니다. 걔네 우리 막대기 계산에 완전 넋이 나가더라고 하고 사실과는 조금 다른 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한국에서 보았던 그 영상과 전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세종이 산악을 중시하라라며 내린 명령, 그리고 대신들이 9이어 18이라고 노래 부르듯 외우는 모습, 산사들 명단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 수많은 문제 해법을 단숨에 막대기로 풀어내는 훈련을 국가 차원에서 했다는 점 등등.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중국의 고서와 한국의 고서를 함께 분석해가며 누가 더 빨랐고 누가 더 독창적이었는지 명확하게 짚어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무언가 오류가 있을 거야. 한국 측 사료가 과장되었을 거야. 결국 대국인 중국이 제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는 제가 조금은 스스로도 초라하게 여겨지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슨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세종도 구구단을 외웠다라며 당시 조정 대신들과 함께 구구합수를 익혔다는 걸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걸 보고 저는 다시금 분통이 터졌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그들이 그렇게 체계적이었다고? 차마 누구에게도 묻지 못하고 혼자 속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을 알게 된 후로 저는 한층 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국력을 기르기 위해 산악을 중시했다니. 그 따위 건 중국이야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잠시 소홀했을 뿐이라 생각하며 정신승리를 할 뿐입니다. 그래도 막상 한국에서 본 사료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 저를 괴롭히네요. 감사합니다.